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방일 일정을 마치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국회에선 이른바 노란 봉투법이 통과된 데 이어 상법 2차 개정안이 상정돼 다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대통령은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의제로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방위비 분담 얘기도 좀 나오고 또 농축산물 추가 개방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어떤 것이 가장 예민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시는지 민주당부터 듣겠습니다. 일단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을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협상 전체적인 큰 얼개는 갖춰졌지만 세부 협상은 지금 모든 나라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도 우리나라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관철이 되겠죠. 아마도 미국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이거 추가적인 이 농축산물 개방, 우리나라는 이걸 막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할 거고요. 하지만 저는 이 관세 협상, 세부 협상 부분에 있어서는 큰 변화나 이런 것들 전체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에 나왔던 협의를 깰 만한 아니면 큰 변화라고 인식할 만한 것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슈 부분, 그 주제 부분에서는 가장 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이번에 다 결론이 날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미국 언론이나 이런 쪽, 연구원 쪽에서 흘러나왔던 어떤 그 인상률, 대폭 인상하는 얘기들을 흘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이번에 다 관철이 될지는 저는 처음에 그 협상가 측면에서 뭔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어떻게 보면 질러놓고 협상 과정에서 아마 낮추는 과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이 가장 좀 크게 다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이런 주제들보다는 결국 이 한미 정상회담의 키 포인트는 결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하는 모든 가장 최근에는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이 스타일을 맞출 것인가 그 좀 기분에 따라서 준비하지 않았던 이야기들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외교적 결례를 좀 범하기도 하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순간순간 대응할 것인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 국익에 부합하는 이 협상 결과들을 이끌어낼 것인가가 한미 정상회담에 저는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키워드로 뽑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방위비 증액과 관련한 문제겠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인상은 되겠구나라고 예상은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다만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보다 우리의 그 정부와 관련해서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관세협정 상황에서는 강윤정 대변인과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농축산물과 관련한 부분은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그때 미국에서 나온 발표와는 또 결이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농축산물에 대한 개방 문제는 이 정권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정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농축산물 개방에 대해서 막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가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 언론에서의 보도를 보면은 우리와 미국과의 관세협정 그 초반에 미국 쪽의 초안을 봤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대중국 성명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으로 특사를 보내기로 했는데 문제는 중국의 특사가 시진핑에게 대통령이 친서를 전달하기로 했지만 시진핑 측에서 만나지 않고 서열 3위 정도를 만나고 오는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과정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도 이재명 정부가 그 외교에 대해서 실용외교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디까지 열어줄 수 있을 것인지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가랑이 밑이라도 걸어가겠다, 기어가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모쪼록 잘 마무리를 하고 돌아왔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이제 해외 순방에서 이번에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도 급하게 방일 일정을 따라가지 않고 움직였던 부분도 있고 보통은 이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면 비서실장은 국내에 남아서 국내 정치를 조율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번에도 이 미국행을 합류했단 말이죠.
현안 조율에 좀 어려움이 있나라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긴 한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3실장이라고 하죠. 정책실장, 안보실장, 비서실장, 3실장이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전부 다 따라갔던 경우는 제 기억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문재인 정부 때도 항상 비서실장은 남아서 국내 현안을 뭔가 관리하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조금 빨리 갔던 부분이나 강훈식 비서실장이 간 부분에 대해서 결국 뭔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수습하기 위해 간 것 아니냐라는 지금 뭐 보수 진영의 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전 거기에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간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강훈식 비서실장이 간다고 해서 뭔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뭔가 외교적 협상을 하고 있던 부분은 다 외교부에서 하고 있었고 안보에서 하고 있었던 안보 파트에서 하고 있던 부분인데 비서실장이 갑자기 가서 뭔가 해결사 노릇을 하기 위해서 간다?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요. 지금 계속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위성락 안보실장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왜 강훈식 비서실장이 갔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갔다 온 다음에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마 좀 보안상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양해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와일스 비서실장과 단둘이 만나는 것 아니냐라는 그 일정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지금 일정을 미리 공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저는 뭔가 특별한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뭔가 위기 상황이 발생해서라기보다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 과정 속에서 뭔가 좀 폭넓은 교류를 하기 위함일 것이다.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트럼프 정부 2기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그 오버오피스라고 하죠. 그 집무실에서 본인과 정상 그 둘만 만나는 게 아니라 벤슨 부통령도 그 참석시키고 와일스 비서실장도 참석시키고 전부 다 이렇게 다 같이 자기네 국정 운영을 같이 하는 사람들 같이 모여서 정상을 만나는 그런 그런 장면을 연출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뭔가 강훈식 비서실장도 뭔가 배석을 한다든가 그런 장면에 같이 함께 들어간다든가 그런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제 추측이고 아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아니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실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왜 비서실장이 갔는지를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조금 기다려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추후에 이야기하면 밝혀지겠지만 왜 따라갔을까에 대한 이제 의문이 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지금 한미 관계에 있어서 정상 외교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밖에 없겠죠. 강훈식 비서실장이 해외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조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일본을 패싱한 거예요. 한일 정상회담에도 배석을 해야 되는데 일본을 아예 패싱을 하고 미국으로 가는 가운데 있어서 직항편도 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유편을 타고서는 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무언가가 적신호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제가 짚고 싶은 것은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 문제입니다. 아그레망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원래 G7 때 하기로 했었다가 우리 정부의 발표는 미국 측에서 양해를 구하면서 미뤄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번 아그레망도 좀 빠르게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주재국에서 뭐 재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4주에서 6주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데 과거 조현동 그 대사 때는 일주일 만에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미국 측에서 본인들이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뒤늦게 이루어지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면 아그레망이 분명히 나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안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특별수행원으로 지정을 해서 같이 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일 정상회담 뭐 잘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도 하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부터 듣죠. 일단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저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잡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 외교에 좀 공을 기울였었죠. 근데 그러면서 뭔가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과거는 좀 묻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잡겠다.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모습,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했던 이 셔틀 외교를 다시 우리는 이어가면서도 뭔가 과거사를 묻고 그런 것들을 반성을 요구하는 태도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일본 정부에도 알려졌었기 때문에 지난 8월 15일 일본의 입장에선
회전일 당시 13년 만에 그 이시바 총리의 입으로부터 반성이라는 두 글자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일본 정부도 지금 한국 정부가 같이 뭔가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구축하면서도 과거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구하겠다는 그 의지를 뭔가 그들도 인식하고 있다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동선언문도 채택하고 앞으로 셔틀 외교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그 의지를 밝힌 것 자체가 저는 윤석열 정부가 뭐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뭐 긍정적 역할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걸 좀 더 우리가 진보 진영에서 주장했던 과거사도 정리를 하면서 과거사도 요구를 하면서 가는 방향으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갔다라고 저는 평하고 싶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의 평가. 근데 공동선언문은 아니었고 정확히는 공동 언론 발표문이었었던 것이죠. 내용을 보았을 때 뭐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과거사에 대해서 정리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실용외교 그리고 그 과정에 신뢰 구축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시바 총리가 현재로서는 일본의 권력 정점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시바 총리의 입에서 반성이라는 메시지가 나온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재임하는 동안에 함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향후에 일본 정세가 이제 급변하게 됐을 때는 지금 우리의 한일 관계, 특히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일본에 가지고 있었던 적대적인 모습들이 좀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화해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적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이번에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향후의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서로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되면서 함께하는 그 한일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국내 현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방민날 중국 특사단도 갑니다. 중국으로. 이게 박병석 전 의장을 단장으로 한 특사단이 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뭐 에이펙 때 시진핑 주석의 뭐 참석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도 함께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작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미국과 중국 그 균형 외교를 추구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 근데 저희가 말하는 중국과 미국의 균형 외교라는 것이 미국의 O, 중국의 O 이렇게 하는 게 균형 외교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은 국가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90%를 할애하면서도 10% 정도는 그래도 중국에 할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무래도 경제 협력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런 주장을 할 때마다 마치 보수 진영에서는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듯한 왜 중국을 택하느냐, 미국을 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미국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싸움 아래서도 미국은 그 중국과의 그 투트랙을 통해서 경제적인 협력이나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미국과 함께 정치적 투쟁을 뭔가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왜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국가인 중국과의 이런 외교적 정치적 협상에 대해서는 왜 소홀히 하냐는 거죠. 그거를 윤석열 정부 내내 우리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중국 통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고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가장 먼저 중국으로 특사를 보낼 때 그 당시에도 박병석 의원이 갔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민주당 진영에 있는 정치인 중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원활한 분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아마 한중 정상회담도 추진하게 될 텐데 그 이전까지의 좀 뭔가 첫 인사를 박병석 전 의장을 통해서 관계를 좀 좋게 유지할 수 있고 좋게 열어가기 위한 저는 그런 행보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우리나라 외교. 그렇죠. 시기적으로 결국에는 대통령이 방미를 하는 기간 동안에 특사를 보낸다는 것은 중국 측에서 지금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중국을 조금 달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친서까지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뭐 이 전달 과정에 있어서 저는 중국에서 특별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다만 우리가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관세협정 상황에서 우리가 대중국 성명이라든지 메시지가 나오도록 미국 측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들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를 낼 것인가. 중국에서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태길이라고 저희 측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만 민주당에서 계속 그렇게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외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의 쉐쉐라는 발언들 중국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오히려 중국에게는 더 우호적이고 미국과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 발언들이 계속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과거에 미국과 관련해서는 특히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여럿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특사를 보내는 상황까지 되었는데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론하시겠습니까? 아니, 충분히 얘기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이제 국내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현재 본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통과가 된 상태고 상법 2차 개정안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해도 24시간 지나면 또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가지 법안이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굉장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아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천 초반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협정 과정에 있어서 우리 대기업들이 지금 총수들이 함께 다 출국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대기업들에게 굉장히 함께 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당근은 전혀 주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법인세도 다시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굉장히 저는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근로조건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 이런 단체 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체결하는 당사자는 우리는 그동안에 계약서의 상대방 우리가 써놓은 서면의 상대방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법에서는 조금 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자가 사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실질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모호성을 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부 회사들에서 판례가 나온 것은 있습니다만 그때그때에 맞게 법원에서 판결을 했던 것인데 이게 그렇다면은 원청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교섭 상대방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만약에 거절을 했을 때는 이것 자체가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형사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 이런 것들의 위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적이다. 그래서 경제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헌법소원 같은 것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1년 정도는 유예해달라라고 기업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럴 생각들은 없어 보이죠. 근데 지금 관세협정에서도 당장 들어가는 것들이 조선, 자동차 이런 업체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데들이 노조가 어느 회사보다도 강하다는 거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거든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 법안 자체가 굉장히 모호할 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경제적으로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단단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책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모습이 아닌가.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직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두 가지 법안은 기업들한테 불리한 법안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대변을 하고 계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노란봉투법은 사실 2009년 쌍용자동차 그 파업 이후에 그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개인들이 부담하기엔 노동자들이 부담하기엔 너무 버거운 금액들을 뭔가 그 기업 측에서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했고 그걸 감당하지 못한 이 노동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은 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의가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좀 추진을 하고자 했었으나 뜻한 바 이루지를 못했었고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려서 드디어 통과를 시키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뭐 기업에서 1년 동안 유예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정부에서는 한 6개월 정도는 의견 수렴하는 유예 기간을 갖겠다는 절충안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업의 이야기도 듣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지금 보수 진영이나 기업 측에서는 뭐 미국의 상공회의소나 뭐 지금 한국의 GM이나 이런 기업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에서는 계속 이걸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국제노동기구 ILO 기준에서 봤을 때는 지금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사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계속 이 노동시장이 노동자들의 권리가 너무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담체 흑사건도 너무 확대 좀 지금 저해되어 있고 뭔가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상당히 십수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뭔가 조정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보수 진영에서 국민의힘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노란봉투법 같은 법안들은 민주당에서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다 알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국민들도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잡게 되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들을 노동 부분에서 경제 부분에서 통과를 시키겠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계셨고 작년 총선 때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주신 것 역시 그런 정책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신다는 주권자들의 마음을 저는 표하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들의 명령을 받아서 주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통과시키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하죠. 전당대회 결선에 김문수, 장동혁, 김문수 두 후보가 올랐습니다. 같은 색깔이라고 봤는데 또 들어가 보니 좀 다른 색깔인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은 찬탄 반탄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표현에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당원분들께서 1년 전에도 전당대회를 경험을 하셨거든요. 작년 7월에 한동훈 전 대표가 6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1위가 되었을 때 그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보여줬었던 어떤 방향성 그런 것들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당원들께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한 대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친한계의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었던 김근식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당원들께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방향성의 문제보다는 이재명 정부와의 대결 그리고 특히 여당 측에서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의 이제 해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당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당원 명부를 달라고 특검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당원들께서는 일단은 뭉치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친한계로 나왔었던 분들의 메시지를 보면은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 아직도 내란잔존 세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특검의 참고인으로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저희 당원들께서 전혀 듣고 싶지 않은 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데 상식이 있는 후보들끼리 연대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장동혁과 김문수를 선택했었던 당원들에 대해서 갈라치기를 하는 듯한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왜 이 두 분이 조경태와 김근식이 당선권으로 들어가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친한계의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 두 분 이야기로 넘어가면 결국에는 네. 김문수와 장동혁이 두 후보가 친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날선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메스가 아니라 야구로 하고 싶다. 어쨌든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반면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절연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선거에서는 득표율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친한계의 향후 방향까지도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게는 조국 전 대표 얘기를 질문 드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또 권양수 여사를 만날 예장 이러한 부분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뭐 내년 지방선거에 나오시겠다고 한 걸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다른 민주당의 큰 축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자의 구심점이 밖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분명 있죠. 작년 총선 때도 이 그 비례대표를 통해서 12석의 의석을 주권자들이 조국혁신당이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분명 진보 진영에서 조국혁신당이 내고 있는 민주당보다 좀 더 강성적인 메시지에 동조하는 분들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해준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조국 전 대표가 너무 고려하고 있지 않은 행보를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이런 정치적 비판,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감수하고 사면을 해준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 사면을 해준 것은 뭔가 당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 무죄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은 죄에 대해서 형을 중단하고 뭔가 그 복권을 해줌으로써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마련해 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검찰의 과소한 기소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입장을 좀 존중을 해주면서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사죄를 구하는 그런 행보로 시작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조국 전 대표가 2030 세대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 2030 세대에 좀 반란이 좀 심하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아무리 사과를 한다고 해서 마음을 돌리겠냐,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리게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 행보를 뭔가 초반에 이어간 다음에 그 이후에 뭔가 내년 지방선거를 향하는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면을 해주는 이 사면권자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없는 기간 동안 조국혁신당이 사실 국회 제3당으로서의 역할을 그렇게 두드러지게 못한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조급해하는 그 마음이나 그런 것들은 알겠으나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조금 그 사면을 해준 대통령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